마을 최고의 갑부 집안, 3대에 걸쳐 부를 쌓아온 최부자댁의 안방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옷을 두 입고 며느리 앞에 친정에 해진 다녀와라. 누더기 두 벌을 던졌습니다. 명문가 이것을 출신의 입으라고요? 큰며느리는 이 더럽고 남루한 옷을요? 경악했습니다. 이것을 입으라고요? 이 더럽고 남루한 옷을요? 가난한 집 출신의 작은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이 누더기를 입고 친정에 다녀오라고. 만약 벗거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속으로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몰래 비단옷을 보따리에 숨겼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서 만난 늙은 거지 한 명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큰 며느리는 거지를 보고 침을 뱉었고 누더기 차림의 작은 며느리는 자신의 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두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거지가 시어머니 옆에 말끔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꾸민 정교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한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한 며느리는 집안의 전권을 물려받았습니다. 누더기 한 벌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최부자댁이라는 대단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부를 쌓아온 이 집안은 고을에서 가장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었습니다. 최부자댁의 기와집은 고을에서 가장 웅장했습니다. 수십 칸의 방과 넓은 마당,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행랑채가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으며 뒤편에는 별당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재산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논밭이 수백 마지기에 달했고 살림도 여럿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항상 곡식이 가득했고 금고에는 은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댁이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선행을 베풀어 왔기 때문입니다. 초대 최영감은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대 최진사는 서당을 세워 가난한 집 자제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3대 최참파는 다리를 놓고 길을 내어 마을의 교통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런 선행 덕분에 최부자댁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인색하면 미움을 받지만 최부자댁은 달랐습니다. 부를 독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현재 최부자댁의 가장은 최정호였습니다. 60이 넘은 그는 선대의 가풍을 이어받아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실권은 그의 어머니인 박씨 부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그녀가 결정했고 아들인 최정호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젊은 시절부터 명석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산수에도 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쌓아온 부와 명예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최정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최석현과 차남 최석준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장가를 갔고 각각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제 나이가 많아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살림을 물려줄 후계자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보통 장남의 부인이 집안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으로 후계자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며느리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며느리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 이 씨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직 관료였고 집안도 대대로 양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예절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자태가 우아했으며 얼굴은 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옷을 입으면 그림처럼 보았고 걸음걸이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글을 잘 지었고 그림도 수준급이었으며 검은고도 능숙하게 탔습니다. 손님이 오면 훌륭하게 접대했고 대화도 재치 있게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깔보았고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씨 부인에게도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친정어머니만큼 교양이 없다고 생각했고 시댁의 방식을 구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씨는 집안 살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키면 되지 왜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느냐는 태도였습니다. 곳간을 관리하거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귀한 장신구를 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인 최석현도 아내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명문가 배경에 주눌려 있었고 아내의 아름다움에 반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인을 함부로 대해도 낭비를 해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정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 씨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고 집안도 대대로 상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교양도 부족했습니다.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특별히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처럼 화려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능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서툴렀고 예술적 재능도 없었습니다. 손님 접대도 긴장해서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큰 며느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착한 마음씨와 성실함이었습니다. 정 씨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고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고 시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챙겼습니다. 집안 살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곳간을 돌보고 장부를 정리하고 하인들을 관리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자란 덕분에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최석주는 아내를 아꼈습니다. 비록 명문가 출신은 아니지만 착한 마음씨를 높이 샀습니다. 부부 사이도 화목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며느리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며느리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이고 교양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며느리가 더 나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이끌 후계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양보다는 인품이, 재능보다는 마음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인은 시험을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 부인은 혼자 안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시험이 가장 효과적일까? 박 씨 부인은 평생의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언제 드러날까? 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낮은 자리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누구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창피를 당할 때, 그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박 씨 부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며느리를 낮은 자리에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반응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두 며느리가 박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청을 올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은 좋지만 조건이 있다고, 자신의 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괴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이 먼지 쌓인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해진 누더기 2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고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구멍도 뚫려 있었습니다. 거지가 입는 옷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친정에 다녀오라고, 이것이 조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누더기를 입고 친정에 가라고요? 박 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 옷을 벗거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하던 시절 이 옷을 입었다고, 당시 시어머니께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이 옷을 입게 하셨다고, 그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들도 같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이것을 통과해야 진정한 최부자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이 씨는 안방을 나온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명문가 출신인 자신에게 거지 옷을 입으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누더기를 입고 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옷을 입고 품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지 옷을 입으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는 걸까요?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겸손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옷을 입고 친정에 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집을 나설 때는 누더기를 입겠다고,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멀어지면 옷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미리 좋은 비단옷을 보따리에 숨겨 가지고 가서 마을을 벗어나면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지내다가 돌아올 때 다시 누더기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계획에 만족했습니다.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도 따르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체면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가장 좋은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치마와 저고리였습니다. 귀한 비단으로 만든 것으로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 옷을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싸서 보따리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짐을 얹어 감췄습니다. 또한 좋은 음식도 챙겼습니다. 친정에 가져갈 선물이었습니다. 귀한 과일, 고급 과자, 값비싼 약재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 씨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며느리 정 씨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 씨는 누더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친정에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뵐 텐데 이런 옷을 입고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딸이 시집을 잘못 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친척들과 이웃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최 부자 댁에 시집 갔다면서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함부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평소에도 겸손과 검소를 강조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험도 그런 가르침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낮은 자리를 경험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정 씨는 누더기를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빨려 있었고
정성스럽게 기워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 옷에서 박 씨 부인의 과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정말로 이 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았지만 입을 수는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이것도 배움이라고, 겸손을 익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친정에 가져갈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든 떡 몇 개, 시어머니께서 주신 약재 조금, 그리고 정성껏 수놓은 손수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정 씨는 이것들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비록 귀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는 친정 부모님께 드릴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시어머니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누더기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옷을 입게 하셨다고, 자신은 그 가르침에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안방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이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보따리가 유난히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정 씨는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진시해 보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잘 다녀오라고, 부모님께 안부 전하라고, 그리고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옷을 벗지 말라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하면 돌아올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부자댁 며느리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옷이냐고, 왜 저런 걸 입고 다니느냐고,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창피했습니다. 빨리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 씨도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각자의 친정은 다른 방향이었지만 첫 번째 고갯마루까지는 같은 길이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자 이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숨겨둔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님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고, 시어머니께서 옷을 갈아입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알겠느냐고, 여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옷을 갈아입어도 모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 씨는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명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누더기를 벗고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다시 빗고 장신구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초라한 거지에서 화려한 양반 부인으로 변했습니다. 이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씨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선택이었고 자신이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에서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친정으로 향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정 씨는 누더기를 입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길, 이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단옷을 입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길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늙은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몸은 먼지투성이었으며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거지는 괴로워하며 신음했습니다. 병든 것 같았고 굶주린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거지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자기 책임으로 저렇게 된 것 아닐까? 게으르고 무능해서 거지가 된 것일 텐데 왜 자신이 도와야 하는가? 게다가 저 거지에게 가까이 가면 옷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귀한 비단옷에 먼지가 묻을지도 모릅니다. 이 씨는 결정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씨는 거지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에이, 더러워라고 재수 없게 거지를 만나다니,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다니, 운이 나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씨는 거지를 피해 빨리 지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 씨는 누더기를 입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정 씨도 같은 고갯마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멈춰 섰습니다. 거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 씨는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걱정했습니다. 거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물이 마시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친정에 가져가려던 떡을 꺼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귀한 떡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떡을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거지는 감사하며 떡을 먹었습니다. 정 씨는 거지의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먹으라고, 체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떡을 다 먹은 거지가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낭자는 왜 이런 누더기를 입고 계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정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옷을 입게 하셨다고, 자신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시어머니를 두셨다고, 낭자도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정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고,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제안했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다고, 낭자의 친절에 감사한다고, 낭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정 씨는 거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떡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 기뻤습니다. 이 씨는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그녀를 보고 부모님과 친척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이 정말 부잣집 며느리답다고,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른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씨는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친척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이 씨는 좋은 집안에 시집 갔다고, 복이 많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불평했습니다. 너무 엄격하다고, 구식이라고,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고 흉을 봤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참고 견디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을 친정에서 지내며 이 씨는 편안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척들의 칭찬을 들으며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정 씨도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 씨의 부모님은 딸의 누더기 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시댁에서 학대를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정 씨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학대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께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은 기꺼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부잣집 며느리가 왜 누더기를 입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훌륭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다행이라고 감사했습니다. 정 씨는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의 부모님은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딸의 마음을 기뻐했습니다. 며칠을 친정에서 지내며 정 씨는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도왔고 옛 친구들을 만났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정 씨의 누더기 차림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시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하자 감탄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를 모신 것이 큰 복이라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정 씨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다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두 며느리는 각각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친정을 떠나기 전에 다시 누더기로 갈아입었습니다. 시댁에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를 입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여야 했습니다. 이 씨는 마을 근처까지 누더기를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보일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돌아가는 길에도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권했지만 정 씨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같은 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안방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친정에 잘 다녀왔느냐고, 부모님은 안녕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왔다고, 부모님도 안녕하시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옷은 한 번도 벗지 않았느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적이 없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벗지 않았다고,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벗지 않았다고, 시어머니의 명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증인을 부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사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만났던 그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 부인의 오랜 신복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복이 대답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고, 거지인 자신을 보고 침을 뱉으며 욕을 했다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고, 거지인 자신을 보고 다가와 도와주었다고, 귀한 떡과 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박 씨 부인이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속였다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씨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니라고, 마음의 문제라고, 내 본성을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섰을 때 내 본성이 드러났다고, 교만하고 냉정한 마음이 보였다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이 집의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한 번 드러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너는 이 집에 맞지 않다고.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울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고, 진정한 겸손과 자비를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옷을 한 번도 벗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한다고, 거지를 도와준 것은 자비심을 의미한다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살림을 내게 맡기겠다고, 내가 이 집의 후계자라고, 모든 열쇠를 내게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며느리일 뿐인데 어떻게 집안을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박 씨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혈통이나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능력과 인품이 중요하다고, 너는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의 모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꽃간 열쇠, 금고 열쇠, 문서함 열쇠 등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 열쇠들을 정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책임이라고, 잘 돌보라고, 선대의 가풍을 이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와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 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집안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이혼당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재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교만과 냉정함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 씨는 집안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고 자비롭게 살았습니다. 정 씨는 하인들을 잘 대했습니다.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했고, 그들도 정 씨를 따랐습니다. 집안 살림도 잘 꾸렸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동시에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썼습니다. 무엇보다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 씨를 칭송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뒤를 이을 훌륭한 후계자라고, 최부자 댁의 가풍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몇 년 후 박 씨 부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집안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집안을 잘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 씨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겸손과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도 누더기 시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처럼 며느리들의 본성을
시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 부자댁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재산도 늘었고 명예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풍이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겸손과 자비, 그리고 선행의 정신이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야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겉모습이 아니라 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명문가 출신이고 교양 있고 아름다웠지만 본성은 교만하고 냉정했습니다. 정 씨는 평범했지만 본성은 겸손하고 자비로웠습니다. 둘째, 시험은 어려운 상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누구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 섰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셋째, 순종과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시어머니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 들통났습니다. 정 씨는 끝까지 정직했고 보상받았습니다. 넷째, 자비심이 가장 귀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지도자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교묘한 시험을 통해 두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훈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겉모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학벌, 외모, 재산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승진의 기회, 사업의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상황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비롭게 행동한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박씨 부인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빛을 발합니다. 리더는 사람을 뽑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본성을 봐야 합니다. 학벌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같은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누더기 시험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누더기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좋은 옷으로 갈아입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당신이 길에서 거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면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서서 도와주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